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될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더구나 상해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는 것은 세종대왕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글 창제를 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링컨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유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삼국통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배은 망덕도 유분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우리 국민 바보 아닙니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보가 됩니다. 이승만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드시 지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역사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세계 역사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원칙은 자유를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법치를 향해서 개인의 인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발전해 간다. 그러나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1보 전진, 2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기복이 있지만은 그 방향으로 간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승만을 지우려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이승만이란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민족 조선조 말기에 이승만이란 사람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또한 인정합니다. 기적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승만을 알면 알수록 그 존재가 신비롭게 보입니다. 경이롭게 보입니다. 이승만은 링컨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링컨 같은 사람,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 드골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 링컨, 조지 워싱턴, 드골을 한 사람에게 모아놓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더구나 요사이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의 대통령과 자꾸 이렇게 견주어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힘든 존재가 이승만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이해해야 대한민국을 이해하게 되고, 이승만을 이해하여야 한민족이 활로를 열 수가 있고 한민족으로 태어난 자랑을,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승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급이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유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김유신을 모르는 사람이 급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김유신을 이해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탄생, 건국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신라의 삼국통일을 저주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주하는 사람 사이에는 인간의 등급이 다릅니다. 자질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도 다르고 결국 인생의
막판에 가면은 행복과 불행으로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역사관 중요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 창립 100주년에서 이승만을 지우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을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승만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잃게 됩니다. 이승만을 지켜내면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즉 자유를 지켜낸다는 것이죠. 이런 방송을 하도록 저를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이병주 선생입니다. 이병주 선생이 1992년에 연세가 7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일찍 돌아가셨는데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남긴 주옥과 같은 명작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관부연락선, 지리산, 참 산하 좋은 작품이 많은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바로 1년 전에 월간조선에 선 대통령들의 초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위한 병명, 그때 마침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서 이 글을 싣게 되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어떤 원로 언론인의 추천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읽어보고, 이 이병주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았던, 또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던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병주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영익 선생의 공로가 큽니다. 개척자죠. 그리고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훈 서울대학 교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세일 선생.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그 정치를 접고 나서 70대의 10년을 이승만과 김구라는 대작을 쓰는데 바쳤습니다. 7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승만과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해방 후에 사회과학 부분에 저는 최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책이 많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널리 읽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과 김구 연재가 또 월간조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상당히, 그때도 제가 편집장을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는데 제가 지면을 제공해 드렸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는 손세일 선생의 이승만과 김구, 거기에 사실관계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 취임한 무렵에, 대한민국 건국한 무렵에 이 글이 끝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또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승만에 대한 글은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생애죠. 9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대한 생애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컨 같은 면도 있고, 드골 같은 면도 있고, 조지 워싱턴 같은 면도 있고, 또 뭐랄까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이병주 선생이 이승만을 분석할 때 딱 두 가지 틀을 만들었어요.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 이게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의 절묘한 조화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의 지도력이 바로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의 절묘한 조화다. 그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분의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기독교적 신념, 애국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화려한 학력을 쌓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박사입니다. 서재필 박사도 박사인데 이 의사니까 조금 졌지만, 그리고 이분이 쓴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 독립정신이라는 책,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 그걸 읽어보면 20대 말 30대 초반에 쓴 이 책으로 해서 이미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증명을 했습니다. 독립정신, 정치 서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나온 최고의 책입니다. 그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느냐. 거기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한민족은 재주가 많으므로 자유만 주면은 발전한다. 자유에 대한 확신. 이승만은 자유투사죠. 이승만은 한마디로 하면 자유투사입니다. 나라를 만들어야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나라가 서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나라와 개인의 자유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죠. 이승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부러워할 학력, 투쟁력,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죠. 역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엘리트 의식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가장 낮은 사람. 무엇보다도 이런 카리스마로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 한국인의 마음을 잡았던, 한국인의 마음속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독립투쟁, 그리고 건국투쟁, 그리고 공산당과의 싸움을 통해서 한국 사람 마음속에 이승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승만이.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승만을 몰아낸 게 바로 좌익 이념이죠. 좌익 이념. 그리하여 오늘날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핍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딱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고향에서 핍박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영훈, 손세일, 유영익 교수 이런 분들이 이승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으면서 모두 한다는 이야기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다. 미국의 괴뢰였다.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 그날을 맞아가지고 급하지도 않는 주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답니다. 자, 이승만은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 카리스마 없는 마키아벨리즘은 그것은 저급한 권력 투쟁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 뒷받침되지 않는 카리스마는 그건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죠. 악역을 맡고 때로는 악역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무자비한 사람도 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승만이 태어난 그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그러니까 만 70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을 살고 이승만 시절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쓴 글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학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승만을 여러 평했는데 이승만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이 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현실 정치 속에서 이승만이 지도자로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자기가 개척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했다.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귀국했을 때, 뭐 여러분 잘 뭐 조금 상식이라도 있으면은 이승만이 1945년 10월에 귀국했을 때 언론과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환영을 했습니다. 열화와 같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승만의 존재가 증명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극동군 사령관, 동경에 있는 메가드 극동군 사령관이 자기의 전용기를 내어서 귀국시켰고, 동경에서 귀국하기 전에 하지 사령관, 미 군정 하지 사령관도 만났습니다. 그 공식 서상에 나오면 하지 사령관이 이 한복을 입은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어른처럼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 이분이 지도자구나. 하지 사령관 위에 이승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도 귀국했을 때 공산당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 또 보수 세력이 조직한 한민당 양쪽에서 다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다 거절을 하고 자신은 독보적 존재로 스스로를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촉성 중앙위원회, 중앙협의회를 만들어서 범국민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는 공산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좌우익을 망라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는 어느 정파를 초월한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한다는 초연한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실력이 바로 카리스마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1945년의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전선국이 바로 미국, 소련, 영국이죠. 얄타 회담의 세 거두, 처칠, 스탈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만나가지고 전후 질서를 결정을 합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 얄타 회담에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속았다고 봐요. 스탈린이 속았다. 스탈린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있다.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정책도 없고 바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스탈린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속아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다. 신탁 통치를 하기만 하면은 좌우 합작 뭐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공산화가 된다. 신탁 통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러시아를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다. 이것은 문명 국가가 아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소련을 반문명 국가로 본 거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반도에 큰 그림자를 드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미국에서는 친소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죽었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루즈벨트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밑에 있었던 관료들 중에는 소련 간첩이 핵심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LG 히스. LG 히스는 나중에 소련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LG 히스는 뭐 한 사람이냐? 얄타 회담에 참석해가지고 루즈벨트의 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유엔을 창립할 때 창립 사무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IMF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역을 했던 미국의 화이트라는 사람, 이 사람도 소련 간첩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엔과 IMF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두 기구를 실무적으로 창립한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으니까
반공산주의, 반소련을 부르짖는 이승만이 얼마나 미국 정부에 밉보였겠습니까? 밉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을 참 상관처럼 대우하던 하지 장군과 이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큰 정책의 기본은 러시아, 소련과 협조해가지고 한국의 통일정부를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신탁 통치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주 근사하게 보이죠. 좌우의 합작을 한다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여기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탁 통치를 하면은 공산화가 된다. 그 뒤에는 스탈린이 있다. 박헌영, 김일성 다 앞잡이다. 이렇게 딱 본 거죠. 이걸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소련의 흉계를 알고 소련이 주도하는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좌절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없다. 그러나 얼마나 고독했느냐 하면은 그 이승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올리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도 이승만의 그 위대성을 알고 항상 옆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한국에 와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사학 교수인데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올리바도 이승만을 찾아와가지고 아직 해방되고 미국에 잠시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올리바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신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승만 조언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미국도 친소 정책을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반소적 이야기를 하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 이 전술적으로라도 공산주의나 소련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나와 주십시오 하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올리바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친구 올리바에 대해서.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조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어. 그러한 내가 개인의 지위를 위해 조국을 소련에 맡기도록 일을 꾸며나갈 수 있겠어? 아내와 나는 오랫동안 조국에 돌아가서 국민과 다시 만날 날을 꿈꿔왔어. 수백만의 동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조국이 노예화될지도 모르는 일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기 위하여 돌아왔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실 테지요. 그렇게 되면 조국에 대한 나의 일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할 작정이요. 파멸될지 모르는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소련의 세계 정복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은 미국인 뿐이므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한 타격을 받을 것이요.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실상을 미국인에게 알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시골로 은퇴하여 닭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주 선생은 대통령들의 초상이란 글의 이승만 편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이병주 선생이 쓴 글입니다. 어쩌면 올리바의 이런 심정은 당시 한국 인텔리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부분 인텔리들은 극우도 극좌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좌우 합작으로 인한 온건한 정부가 소원일 때 이승만의 완고함은 솔직한 이야기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소련을 경계해야 된다. 당신 지금 소련에게 속고 있다. 좌우 합작 정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원래 인간인, 특히 인텔리들은 좌우 합작, 좌도 싫고 우도 싫다 또는 좌도 좋고 우도 싫다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승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언을 계속합니다. 예언을 두고 보라고. 반드시 스탈린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고 하고 그 앞잡이로 박은영, 김일성을 서게 될 것이고, 박은영이는 지금 국민들이 마음을 따라서 뭐 민족주의적 행동을 하지만 언젠가는 스탈린에 의해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고독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하지 중장입니다. 하지 사령관은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잘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는 공산당도 끼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노선에 반대하니까 결국 하지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싸우게 됩니다. 한때 하지가 이승만을 연금까지 시켜버립니다. 그거는 뭐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승만이 예언한 대로 미국의 전략이 바뀝니다. 1947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죠. 그리스 사태를 봅니다. 그리스에서 공산당이 내전을 일으켜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걸 보고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합니다. 트루만 닥트린은 공산주의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겠다. 자유세계를 지켜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일종의 결별 통보입니다.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같이 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소련의 국제공산주의 팽창이란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노선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트루만이 이승만 노선으로 오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 2년 전에 1945년 12월 19일 나는 공산당과 왜 결별하느냐 하는 유명한 KBS 방송을 통해서 공산당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선언을 했는데 드디어 트루만의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이승만이 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노선이 옳았다. 이승만이 과연 선각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만들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병주 선생은 이승만의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 그것이 어디에서 실정이 됐느냐. 현실을 세계 정세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다. 어떤 미국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트루만보다도 먼저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인식에 투철을 해가지고 욕을 먹었지만은 욕을 감수하고 공산당은 안 된다. 소련은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해오면서 1946년에는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라 38도선 남쪽에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 북한에 이미 소련이 세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언제 통일정부 만드느냐 하는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38도선 아래에서 우선 자유민주주의 방공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나왔을 때 이병주 선생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그럴까요?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한국인들은 일단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너무 강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북한에 이미 정권이 섰다. 휴전선 남쪽에라도 정부가 서야 이 자유를 지키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우선 휴전선 남쪽에, 38도선 남쪽에 정부를 만들자라고 정업 발언이라고 그럽니다.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는 되죠. 아,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병주 선생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그때 이승만 지지자였어요. 그러나 단독정부, 사실 단독정부가 아닌데 북한은 이미 그때 정부가 섰습니다. 북한이 먼저 정권을 세웠어요. 하여튼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했을 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 그때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38도선 남쪽에 우선 먼저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 결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도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승만은 일단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 어른이 설마 우리 민족을 다른 데로 끌고 가겠느냐? 저 어른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민족의 독립이 있을 것이다. 민족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그게 이승만의 카리스마의 원천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승만 주도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 조직도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